개의 참대 오리를 푸른색으로 감싸고 종이로 만든 형형색색의 무궁화 꽃을 장식한 어사화. 이 어사화는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만이 꽂을 수 있었다. 조선 선비들의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어사화. 그러나 이 어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다. 그것은 임금 앞에서 치른 마지막 시험, 책문이었다. 임금이 낸 질문에 장문의 답안을 작성해야 했던 책문. 책문은 조선 과거의 마지막 관문, 논술 시험이었다. 조선 선비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이 어사화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과거급제를 뜻하는 것이죠. 과거급제, 이거야말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최대의 꿈이자 영예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글솜씨만 뛰어나면 과거에 급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와 문장에만 능하면 과거쯤은 쉽게 급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선의 과거, 만만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책문은 임금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작성하던 논술 답안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험이었는데요. 오늘은 조선 과거의 마지막 논술 관문, 책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서들을 모아놓은 장서각. 이곳 장서각에는 과거와 관련된 고문서와 고서도 적지 않다. 뒤에 받은 합격증인데 앞에 거는 백패라에서 소과 합격증이고 뒤에 거는 홍패라에서 문과 합격증인데 동일한 사람일 겁니다. 제1인 급제 출신자 이렇게 되는데 바로 문과 갑과의 1인이 우리가 말하는 장원입니다. 과거 합격자에게 내렸던 교지. 교지에는 과거 지보라는 도장이 선명하다. 바로 이게 이제 그 방목인데 대체로 앞에는 그 과거를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또 그 당시에 뭐 시험 문제는 뭐 어떤 것이었는지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이제 합격 방목에는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사항이 등수별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급제자들에게 지급됐던 호패. 호패의 재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호패에도 급제자라는 사실을 새겨두었다. 빼곡하게 흘려쓴 과거 예상 문제집인 초집. 공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답안지인데 요 같은 경우는 세원시에 합격한 그 시권이 되겠네요. 예. 과거 답안지는 시권이라 하는데 당시 매긴 점수가 그대로 남아있다. 차하는 12등급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그 본인의 과거 답안지에는 사조 단자라 하여 본인의 이름과 본관 그리고 부친과 조부, 외조부의 인적 사항을 적었다. 외조까지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조 단자는 엄격하게 관리됐다. 시험이 끝나면은 제출되면 시관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채점을 위해서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직선으로 끊지 않습니다. 이게 사선으로 그어 가지고 여기는 지금 묵서로 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수험 번호가 되겠죠. 그거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경우 사조 단자를 철저하게 봉인하여 채점자들이 답안지의 임자를 모르도록 했다.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대책시권 수많은 답안지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지금 쭉 써내려가는 거죠. 장문의 답안지였다. 답안지의 길이만도 무려 12m.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답안. 바로 논술 답안이었다. 임금이 현안에 대해 출제한 문제를 책문이라 했다. 이에 대해 응시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대책이라는 논술 답안으로 작성했는데 그 답안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 방식은 이제 뭐 초시나 복시를 거쳐서 이제 최종 시험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책문을 주로 이제 내고 거기에 응시자들이 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문의 기본 성격이나 내용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고 거기에 응시자들이 자기 정치적인 비전이나 경륜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과거급제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과거를 통한 출사,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자 조선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문민 통치를 확립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과거에 매달렸고 과거급제를 최후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급제, 그것의 의미는 적지 않았다. 출세라는 개념이 문관관료가 돼야 출세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개 경쟁의 양반들에 관한 한. 근데 여기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양반 자제라도 형제라도 한 사람은 과거를 합격했고 한 사람은 못했으면 그 자손들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문, 그 파괴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로 나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이곳 창덕궁 춘당대에서 치러졌다.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가 그것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올라온 최후의 33명이 등수를 매기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른 것이다. 전시 과목은 약 10가지. 부는 미사여구를 이용하여 현란한 문장을 짓는 능력을 가늠하는 과목이었다. 표는 제갈량의 출사표처럼 임금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때 쓰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책문은 임금의 질문에 대해 응시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논술 시험이었다. 실제 시험에서는 책문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임금은 현안 문제에 대해 젊은 지식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책문을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것이다. 응시생들에게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임금이 직접 출제했던 논술은 어떤 형식의 시험이었을까? 책문은 우선 그 문제의 길이가 매우 길었다. 그 처음은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로 시작됐다. 그런 다음 현안을 제시하고 응시생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대들은 학업을 닦은 지 여러 해일 터이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 맞아들여 지금까지 쌓아온 깊은 지식을 묻는 것이다. 남김없이 모두 말하여 어진 신하의 말을 들으려는 짐의 기대에 부응하라. 이러한 임금의 문제에 대해 응시생들 역시 일정한 형식에 따라 답안을 작성했다. 그 첫 문장 역시 매우 공손하게 시작됐다. 삼가 신은 대답하옵니다. 아직 공부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박한 학문을 가지고
어찌 그것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임금께서 비록 나무꾼의 말일지라도 채택하시니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의 책문과 요즘의 대학 입시 논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논술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 이런 기술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책문은 원래 기본이 과거 시험이고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또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책문에서 진술된 내용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에 대한 포부나 또 앞으로 정치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담당하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자세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출사를 위해 숱한 과거를 치러야 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조선의 선비들. 그들 앞에는 책문이라는 마지막 논술 시험이 있었던 것이다. 네, 조선시대의 논술. 왕이 내는 문제를 책문이라고 하고 응시생들이 작성하는 답을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나 답이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선조 1년에 치른 과거에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박광전이라는 분의 논술 답안인데요. 문제는 정벌이냐 화친이냐, 즉 외적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죠. 답안의 길이가 엄청납니다. 그 글자 수만도 3,502자였습니다. 천자문의 3권 반 분량이 한 답안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논술 시험은 진시, 그러니까 아침 8시 무렵 시작하여 해질녘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논술 시험을 치렀던 것인데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긴 장문의 답안을 작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숱한 시험을 거쳐 마지막으로 남은 33명의 인재 중에 인재들이었지만 이처럼 장문의 답안을 제한 시간 안에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과거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논술의 문제와 답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논술 답안과 관련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곳에는 광해군대의 문신 임수경의 문집 소암집이 보관돼 있다. 소암집에는 그가 광해군 3년의 과거에서 제출한 대책, 즉 논술 답안이 남아 있다. 광해군이 낸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갓 즉위한 광해군은 당시의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책문, 즉 논술 문제로 제시했던 것이다. 광해군 역시 형식에 따라 매우 겸손한 어투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어리석고 사리 판단도 못하는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으나 난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광해군은 세금, 토지, 호패법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그리고 역시 겸허한 말투로 응시생들을 격려하면서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대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다. 필시 마음속에 뜻을 품고 있었을 테니 저마다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광해군이 이런 문제를 낸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즉위한 광해군. 민생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근본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희연안을 광해군은 묻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임수경의 답은 뜻밖이었다. 모든 병폐가 광해군에게 있다고 답한 것이다. 신하의 정직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일이 없게 하신다면 참으로 나라의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의 잘못이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심각하게 경계하십시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모두 다 광해군 자신의 책임이다 라면서 이제 광해군을 몰아붙이면서 이 임수경이 말하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광해군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 궁중의 기강과 법도가 뭐 해이해진 문제라거나 원로가 이제 닫혀 있는 문제라거나 나라의 국력이 뭐 쇠퇴해졌다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문제라고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광해군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이거는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새로 규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출하고 이제 답변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죠. 문제에 대한 답변 대신 자신을 직접 비판하자 광해군은 격분했다. 광해군은 합격자 명단에서 임수경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른바 삭과 파동이었다. 전하, 임수경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서인이던 임수경의 답변에는 당시 북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광해군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대신들은 임수경의 복권을 요구했고 넉 달 후 광해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과 신하들의 상소로 임수경은 급제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앞으로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안을 제출할 때는 과거에 선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처럼 정가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책문. 그렇다면 책문의 문제와 답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중종은 술의 폐해에 대해 논하라는 요즘도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논술 문제를 냈다. 술의 폐해는 오래되었다. 술의 폐해가 문제가 된 것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자암 김구는 술은 법보다는 마음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술은 폐해도 크지만 쓰임새도 큽니다. 따라서 없앨 수도 없고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음을 바르게 세워 습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광해군 8년의 문제는 얼핏 낭만적으로 보인다. 섣달 금은밤의 쓸쓸함,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이 논술 문제였다.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워지니 밤이로다. 그런데 섣달 금은밤에 꼭 밤을 지새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새해를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백주 이명한의 답은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이었다. 그는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으니 학문에 힘쓰면서 흐르는 세월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서술한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이 계속 머물러 주는 거 아니니까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가 순응해서 얼마나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고 그럼으로써 구체적으로 늙음이 다가오고 또 죽음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덤덤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 답안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명한의 이런 답은 단순한 심경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의 논술 답안에는 수많은 인용구가 나온다. 예기의 3년문에서 인용하기도 했으며 후한서 같은 역사서와 두보의 시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는 신변 잡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답안을 서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논술인 책문에는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다. 외교관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으니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 오늘날의 현안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들도 출제됐다. 조선 선비들의 논술 시험이었던 책문, 그것은 단순한 시험 답안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책문이라고 하는 시험 제도는 단순하게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과거 제도가 기능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과 해법을 얻어냄으로써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당시 우리 조상들의 대단히 중요한 그 국가 운영의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단순하게 관리들만 국가를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제야에 있었던 수많은 과거를 지망했던 선비들이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뜻을 이런 대책문에 담아냄으로써 조선시대를 보다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 과거의 마지막 논술 관문이었던 책문. 그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도 있군요. 그러나 살펴봤듯이 문제는 쉬우나 그 답은 매우 심오하고 구체적입니다. 논술 답안을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명종 때 김효원이라는 분이 작성한 논술 답안의 일부인데요. 답안에는 요즘 논문의 각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용 문구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여득기정 애긍이물희, 그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하되 기뻐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옆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고요. 아래쪽에 물리 밀찰, 물리가 상세하고 분명하다는 뜻인데 중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사서뿐 아니라 시경에서 인용한 구절, 서경과 주례에서 인용한 구절도 보입니다. 이처럼 사서 삼경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삼국지, 사기, 송사 등 다양한 역사서에서도 자유롭게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효원이 작성한 논술 답안에는 약 70개의 인용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조선의 논술 답안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단순히 암기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 삼경만 제대로 공부하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각종 역사서, 시나 문장 등 문학 작품을 공부하여 이처럼 자신의 논술 답안을 작성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공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선비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얼마나 공부해야 이런 논술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 선비들 정말 대단했군요. 그들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특별한 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직 동이채 트기도 전인 이 이른 새벽에 낭낭하게 들려오는 글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김제에 자리 잡고 있는 학성강당인데요. 이 학성강당에서 학생들은 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요? 전북 김제의 학성강당. 이곳은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모여 한학을 공부하는 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학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학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대학은 사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책이에요. 예. 예, 저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대학부터 배우게 되었는데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소학부터 배우게 됩니다. 예. 대학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예. 그럼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지금 여기 온 지는 2달 되었습니다. 2달 정도요. 예. 근데 대학생이 왜 이 학성강당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제가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예. 처음에는 한문을 접하려고 왔다가 지금은 이 책의 내용이나 성현들의 뜻에 매료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철저한 규칙에 의해 생활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몰두한다. 교과 과정은 조선시대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학습은 개인별 수준 학습, 하루 공부할 양을 자신이 정한다. 그날 공부한 것은 그날 다 익히는 것이 원칙이다. 마음속에 일이 없는 거로 행하는 바 과자의 뜻을 회유하지 못하고 그 말은 따라서 하루에 약 40분 스승 앞에 나가 개별 지도를 받기도 한다. 이치를 선하지 못하는 거로 부자 가다 이름이니라. 부디 부득 즉 무의백. 김조영 씨는 이곳 학성강당에서 10여 년간 숙식을 하며 공부를 해왔다. 조선시대의 과정에 따라 사서 3경까지 기본 과정은 모두 끝냈지만 그의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한 권의 책을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를 맞춰야 뭐 이 책 한 권 뗐다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전 어른들을 뗐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배강에서 책 한 권을 다 외웠다고 하시거든요. 예.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뒤돌아서 배강이라고 해가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책을 뗐다라고 하면 그냥 읽고 풀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좀 보고 책을 뗐다 하고 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정도면은 옛날 같았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참 예전 과거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책들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거를 본다 그러면 시험이라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조선의 선배들이 과거 시험을 위해서 봐야만 했던 책들을 한번 쌓아봤습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이 정도 익히고 시험 보러 가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실은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해야 할 공부는 사서 오경을 비롯해 각종 역사서와 문학서까지 매우 광범위했다. 유교 경전의 경우 그 글자 수만도 45만여 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최종 과거 시험까지 이제 보려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동시 통역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글로서 우리가 그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면 그거를 한문으로 즉석에서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제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데 그 한 예들을 사관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관들은 과거에 갓 급제한 이제 젊은 선비들이 많이 맡게 되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제 우리말로 대화를 하면은 그걸 사관들은 즉석에서 한문으로 다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실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과거에 급제하려면 사서삼경 같은 거는 아주 뭐 기초적으로 다 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과거 시험에 상당히 많은 그 역사 사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기라거나 자치통감이라거나 이러한 많은 역사 사례들을 다 줄줄 꿰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꿰는 사실들을 다 한문으로 아주 한문을 우리 글보다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있을 때 최종 과거 시험에 응시할 그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과거 급제는 쉽지 않았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20대 이전의 급제, 정승반열에 오른 사람은 18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은 39세 내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세에 만약 합격하려고 하면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시험을 여러 번 봐야 되고 실력이 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거든요. 대충 아마 5살이면 집안에서 천자문이니 무슨 저 기초전 초학교 가서를 배우거든요. 거기서 배운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은 조금 등급이 높은 선생한테 가고 그리고 더 나아지면 아주 높은 선생한테 가고 그렇게 해서 거의 35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합격률이 많은 거죠. 이렇게 치열한 과거였기에 급제를 위한 가문의 관심도 높았다. 이곳은 파평 윤씨문 중에서 가문의 젊은이들에게 과거 공부를 시키던 곳이었다. 많게는 한꺼번에 20여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다. 이 초학획일지도는 본 종학당의 학칙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소를 향해서 예를 갖추고 걸음을 걸을 적에는 아주 무겁게 걸음을 걷고 손은 공손하게 하고 이곳 역시 엄격한 규율과 정해진 과정에 따라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배출된 급제자는 모두 42명.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체 모의고사를 치러 그 성적을 일일이 매겼다. 이름과 과목 아래 통, 략, 저, 불 등의 성적이 보인다. 총약에 규정을 하시기를 배운 것을 소리내어서 오이기를 100번, 눈으로 오이기를 30번 반드시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100번 오인다고 하면은 아마 하루에 잠잘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조선 선비들의 마지막 목표이던 과거 급제. 그것을 위해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처럼 엄청난 분량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다 마친다고 해서 급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치렀던
그 시험 절차는 어떠했고 또 경쟁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치르던 시험은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인 속과, 그 중에서도 1차 시험인 속과 초시였는데요. 전국에서 700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에서 뽑은 숫자가 고작 700명. 대충 계산해도 각 군에서 2, 3등 안에 들어야 겨우 초시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시부터 그 경쟁률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윤초시, 박초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초시에 합격하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 이 초시 합격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에서 초시에 합격한 인재들은 이제 복시를 치르기 위해서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과거길이었던 문경세제. 수많은 영남의 과거 지망생들이 이 고개를 넘었다. 문경이라는 지명도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문희경세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생원과 진사초시에 합격한 선비들은 서울로 모여들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약 한 달, 삼남 지방에서는 보름 남짓 걸리는 길이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선발된 700명의 생원 진사 초시 합격자들이었다. 과거의 첫 관문인 소옥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 생원은 유교 경전 시험, 진사는 시와 문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컬었다. 한양에서 치르는 소옥과 복시에는 모두 100명을 선발했다. 7대1의 경쟁률이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생원 진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옥과 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옥과에 합격한 100명의 생원 진사들은 성균관에 입학 유생이 됐다. 이들은 예외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워야 했다. 그들이 채워야 하는 수업 일수는 원점 300점. 성균관 유생들의 그 도기는 원점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하루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으면 원점 한 점을 받게 됩니다. 그 원점은 모두 300점이 모이면은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서울의 남산골. 지금도 한옥마을이 남아있는 이곳은 조선의 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성균관을 졸업한 과거 지망생들은 이곳 남산으로 모여들었다. 대과인 문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들이 비교적 외곽 지역인 이곳 남산골을 선택한 것이다. 과거 시험 때만 되면 서울에 쌀값이 오른다든가 또 숙박비가 올라서 이들이 과거를 시험 보는데 대단히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과거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달 이상을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당시 유생들로서는 그렇게 번번이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기보다는 차라리 과거 시험이 있을 때를 항상 알아서 시험 보기 편하기 위해서 결국 서울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선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당시 양반 관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주로 오늘날 남산 밑에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게 되는데요. 남산골 새님이라는 말도 남산골 생원님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대과인 문과를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많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대과를 보려는 재수, 삼수생 등 자격을 갖춘 과거 지망생들이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문과 시험은 변화를 보인다. 성균관 출신 유생들과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유학들이 모두 응시하기 시작한다. 이 시험에서 모두 240명을 선발했다. 조선시대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주의 토끼말 박디해에 치러졌다. 조선시대 식년 문과는 크게 3단계로 시험 절차가 있게 됩니다. 먼저 지방과 서울에서 시험 보는 초시라는 절차, 그리고 초시의 합격자들을 서울로 불러 모아서 뽑는 복시라는 절차, 그리고 이 복시에서 합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석차를 국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전시의 절차, 이 세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에는 또 나름대로 세분화된 절차가 그 안에 또 있게 됩니다. 우선 초시에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역시 복시에도 똑같이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240명의 문과 초시 합격자 중 복시에서 33명을 선발, 임금 앞에서 전시를 치렀다. 조선 선비들은 과거 합격을 위해 적어도 9번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율곡은 조선 과거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는 율곡은 책문만도 13편을 남겼다. 그를 일컬어 구도장원공이라 부른다. 9번의 장원급제, 즉 9번의 과거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것이다. 기록에는 뭐를 계산해서 9번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율곡이 원래 준재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족족 아마 1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9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시험마다 9번을 장원을 했고, 그런 경우는 조선시대 율곡이 유일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덟 번의 시험에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왕 앞에서 등수를 매기는 전시까지 치러야 했던 조선의 선비들. 따라서 그들은 과거 준비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던 것이다. 조선 선비들은 이렇게 엄격한 공개 선발 과정을 통해 조선의 관리가 됐고, 이들은 조선 500년 문민 통치의 근간이 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논술 시험인 책문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문과의 경우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시험 절차를 도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소과라는 생원 진사시의 초시, 복시에 합격해야 겨우 생원 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과의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6번의 시험에 합격해야 마지막 33명에 뽑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8번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33명이 마지막 9번째 시험인 논술 시험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러니 조선시대 정통 코스를 밟아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와 바늘구멍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약 35년여를 공부해야 급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숫자가 500년 동안 약 15,000여 명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급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정순교라는 분인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급제를 축하드립니다. 뭘 그 정도를 갖고 축가까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뜬히
급제했지요.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올해로 85이요. 85살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나 보군요. 5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근 80 가까이 공부를 한 셈이죠. 80년씩이나 과거 공부에 매달릴 정도로 출세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나 혼자만의 출세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3대째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4대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쨌든 그 집념이 대단하시네요. 선비로서 딱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공부만 하다 보니 80년이나 한 거지요.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가문의 체면 유지에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조상님들께 체면이 선 것이지요. 네, 이처럼 수많은 지식인들이 매달렸던 과거. 그 마지막 관문은 논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은 단순한 답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산문과 신숙주, 이 두 분은 세종 때 같은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두 사람의 일생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성산문은 죽음으로 수양대군에 반대하여 사육신이 되었고 신숙주는 세조가 된 수양대군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성산문, 신숙주 두 사람의 논술 답안을 통해 조선시대의 책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청원군의 묵정영당. 이곳에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학자 한 사람이 모셔져 있다. 보한제 신숙주. 그는 세종 때 벼슬을 시작하여 성종까지 모두 6왕을 모시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뛰어난 학식과 문제를 바탕으로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한 사람. 매주컨 성산문 역시 세종 때 벼슬길에 나섰다. 그러나 세조의 항거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산문은 충절의 상징이 됐다. 세종 29년 1447년 신숙주와 성산문은 나란히 논술 과거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합격한다. 성산문은 을과 1등, 신숙주는 을과 2등이었다. 당시 이들이 작성한 논술 답안이 그들의 문집에 남아있다. 세종이 출제한 문제는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왕권과 사병 문제 등을 거론했다.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잡아나가던 세종의 고민이 담긴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성산문과 신숙주의 답은 달랐다. 특히 왕권에 대한 견해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신숙주는 대신을 믿고 권한을 맡겨야 한다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주장한다. 반면 성산문은 왕권은 왕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성산문은 이제 왕권의 그 불가침에 대해서 이제 왕권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라는 사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왕권을 상당히 그 독립적인 권한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신숙주의 답변에서는 이제 왕권과 이제 신권의 분리가 좀 모호한 이제 그러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각인 의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의 견제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성산문은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인 의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병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도 달랐다. 신숙주는 사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사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성산문은 사병은 임금을 위협하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산문은 그 사병은 절대 혁파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왕권 사병이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왕권을 제약하는 것이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하는데 반해서 이제 신숙주 같은 경우는 그 사병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이것이 혁파되어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제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세종의 문제에 대해 논술 답안은 달랐지만 성산문과 신숙주 두 사람은 이미 절친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한글 창제에 큰 공을 세웠고 특히 두 사람은 명나라 학자 황찬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나 함께 요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계유정난이 발생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옹이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숙청한 사건이었다. 이때 성산문과 신숙주는 모두 계유정난의 공신이 됐는데 성산문은 자신이 계유정난 공신이 된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뒤이어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성산문과 신숙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성산문은 세조의 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탄했다. 반면 신숙주는 세조 즉위를 인정받기 위해 명나라까지 다녀왔다. 뒤이은 단종 복위 사건. 이것으로 성산문과 신숙주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성산문은 단종 복위 운동에 앞장섰다. 단종 복위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죽임을 당했다. 성산문은 이미 논술 답안에서 왕권은 고유권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힌 바 있었다. 반면 신숙주는 논술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주장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것이다.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내쫓고 즉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성산문과 신숙주는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 성산문은 단종 복위 운동에 모든 목숨을 거는 반면에 신숙주는 세조의 즉위를 도와주는 쪽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 양자의 입장 차이는 이 대책문에서 두 사람의 이 대책문에서 성산문은 왕권은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속주는 왕권과 신권이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의 취지들이 바로 이후 그 두 사람이 세조가 즉위하고 났을 때 이제 단종을 내쫓고 즉위하고 났을 때 보여졌던 정치 행보와 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과거의 마지막 논술 관문이었던 책문. 책문은 단순한 논술 답안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관료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선비들의 철학이자 정책적 대안이었으며 뜨거운 출사표였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과거 제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만이 시행했던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시대만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과거 제도를 유지한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세계는 귀족 계급이나 무사 계급의 세습으로 통치 기반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조선 왕조 50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인재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핵심이 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과거는 문치의 틀을 유지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들을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책문과 대책, 즉 조선의 논술이었습니다. 책문과 대책, 이는 시대의 물음에 대한 젊은 지식인들의 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 합격을 위한 답안지가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의 정책적 대안이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